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대석이란 청년이 살았습니다. 대석은 오랫동안 글 공부를 했지만 어째 과거 시험만 보면 낙방을 하고 말았지요. 예, 대석아. 올해에는 과거 시험 준비를 단단히 하거라. 올해를 넘기면 너도 이제 30이다. 자꾸 나이만 들면 장가도 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명심할게요, 어머니. 대석은 높은 학식에도 시험만 생각하면 겁이 났습니다. 그는 간덩이가 콩알 만한 겉보 중에 겉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대석이 서책방에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얘 대석아, 어딜 다녀오는 것이야?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순심이었지요. 서책방에 다녀오는 중이야. 아, 그러니? 그런데 너는 장가 갈 생각이 없는 것이야? 뭐,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말이지. 대석이 너는 학식이 높으니 과거만 붙으면 되지 않겠어? 과거 시험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매번 과거에 낙방을 하니 이젠 생각만 해도 겁부터 난다야. 그럼 내가 너의 자신감을 찾아 줄 터이니 이따 자정쯤 물레방앗간으로 나와봐. 대석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도 못하고 주저주저하였지요. 왜 싫어? 내가 싫으냔 말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린 혼인을 약속한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그래?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것이야. 일단 저질러보고 난 다음에 생각해도 될 것을 넌 생각이 너무 많아. 그게 탈이야. 마음 변하면 그때 날 찾아와. 순심은 대석에게 일침을 날리고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대석은 또 한 번 위축이 되었지요.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순심이 말대로 일단 저지르고 봐야 하는데 난 왜 그게 안 되는 것일까? 대석은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책방에서 사온 책을 들여다 보았지요. 이 책도 별게 없군. 모두 아는 내용들 뿐이니 새로 나왔다 하여 사왔건만 돈만 버렸군. 웬만한 책들을 모두 통달한 대석은 볼만한 책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바람 쐬러 들판으로 나가 보았지요. 그리고 그는 나무그늘 아래 개울물에 발을 담그고 한여름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소문난 미녀인 월매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얘 너 대석이 아니니? 어쩐 일로 공부하지 않고 나와 있는 것이야? 응, 더 공부할 책이 없어서 바람 쐬러 나왔어. 아, 그렇구나. 너는 허구한 날 책만 파더니 이제 더 이상 볼 책도 없나 보구나. 월매는 대석 옆에 바짝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치마를 걷어 올리고 개울물에 발을 담갔지요. 그녀의 발은 무척 희고 고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점점 치마를 더 높이 걷어 올리더니 급기야는 허벅지까지 드러났습니다. 그 바람에 대석은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지요. 그의 가슴이 방망이질하듯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그럼 씻고 가라. 대석은 일어나 집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월매가 대석의 팔을 잡았지요. 아니, 어딜 가려는 것이야. 잠시 앉아 있어봐. 월매가 팔을 잡는 바람에 대석은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대석의 몸에 더욱 바짝 밀착하는 것이었지요. 대석아,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알지? 그녀는 대석의 옷고름 사이로 손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보들 촉감이 온몸으로 전해왔지요. 온몸이 뜨거워진 대석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랭랑을 쳤지요. 오늘도 피하는군. 쟤 혹시 고자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감히 나를 피하느냔 말이야. 마을 처녀들 사이에서는 대석이 고자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들끼리 내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대석을 시험해 보려는 처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석은 겁이나 주랭랑을 쳤지요. 하루는 대석이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기침을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셔요, 어머니? 어머니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대석은 그런 어머니를 볼 때면 가슴이 무척 아팠지요. 아니다, 이러다 말 것이니 걱정 말거라. 홀로 된 어머니는 대석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몰락한 대석의 집안은 밭대기 하나 간신히 가진 허울만 좋은 양반 집안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책방에 새로운 책이 들어왔다 하여 대석은 서책방을 또 찾았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책은 무엇이오? 이것은 서전대전이라는 아주 오래된 송나라 때의 책이네. 대석은 책을 펼쳐 내용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있었지요. 이 책은 얼마요? 그 책은 딱 한 권만 있는 아주 귀한 책이네. 그래서 단량을 받지.
단양이라는 말에 대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찌 단양씩이나 한단 말이오? 아, 말하지 않았나? 그 책은 딱 한 권만 들어왔다고. 그만큼 귀한 책이란 말일세. 그럼 하루만 빌려보면 안 되겠소? 그건 아니되네. 자네는 어찌 매번 책값으로 흥정을 하려 하는가? 그런데 그때 옆에서 책을 고르던 처자가 말했습니다. 그 책값 내가 내주겠소. 그러니 그 책을 이 선비에게 주시구려. 아니, 어찌 아씨께서 책값을 내주시려는 것이오? 배움에 어찌 몇냥이 문제가 되어서야 되겠소? 보아하니 가난한 선비 같은데 너무 박하게 굴지 마시오. 처자는 단양을 지불하고 서책방을 나갔습니다. 대석은 그녀에게 고맙단 말도 하지 못했지요. 예소 우니 좋은 줄 아시오. 그런데 저분은 누구시오? 저분은 새로운 고을 사또의 막내 아시오. 인품 좋기로 소문난 처자지요. 아, 그렇소. 다음에 그 처자가 다시 들리거든 고맙단 말을 꼭 전해주시오. 대석은 책을 들고 서책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가져온 책을 보았지요. 책에 빠져든 대석은 밤잠도 자지 않은 채 가져온 책을 모두 보았습니다. 글에 같은 것을 보아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일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는 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양이 되는 것이야. 책을 통해 깊은 통찰을 느낀 대석은 책을 잘 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책은 자신의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사또의 딸이 사준 책이었지요. 고맙소 처자. 덕분에 좋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소. 그는 직접 말하지 못한 것을 속으로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침까지 책을 모두 읽은 대석은 머리를 식힐 겸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본 책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있었지요. 아니 어제 서책방에서 본 선비가 아니오? 여인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대석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또의 딸이 대석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지요. 아, 나오셨소? 선비께서는 산책을 나오셨나 보오. 그렇습니다. 그러고 어제는 참으로 고마웠소. 덕분에 좋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소. 그렇다니 다행이구려. 책을 읽고 지식을 쌓을 순 있으나 깨달음을 얻기란 쉽지가 않소. 헌데 깨달음을 얻었다니 내가 다 기쁘구려. 대석은 오래간만에 대화가 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흥미가 생겼지요. 그대는 새로운 사또의 딸이라 들었소. 그 말이 맞소?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사와 마을 구경을 하고 있는 중이라오. 그렇구려. 그럼 내가 마을의 역사와 유서 깊은 곳을 소개해드리리다. 그렇다면 저야 좋지요. 그런데 선비님의 성함은 어찌 되는지요? 나는 대석이요.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요? 나는 박호연이요. 대석은 사또의 딸 호연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역사와 유서 깊은 이야기도 들려주었지요. 이곳은 왠지 내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것 같소? 마치 전생에 이 마을에서 살았던 것처럼 말이요. 아, 그렇소. 호연은 이 마을과 잘 맞는 것 같아. 다행이요. 호연에게 마을을 구경시켜주고 집으로 돌아온 대석은 자꾸만 호연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마을 처녀들과 다르게 대화가 잘 통하는 처자였지요. 참으로 오래간만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구나. 호연은 대석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밭으로 일하러 가고 없을 때 대석은 방문을 열어놓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마을 처녀들이 집으로 찾아왔지요. 야 대석아 잠깐 나 좀 보자. 그 말에 대석은 방에서 나와 마루에 걸터 앉았지요. 아침부터 어쩐 일이야? 요새 너 사또 딸과 연애한다면서? 그 말에 대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시치미 떼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봐. 사또 딸하고 연애했어, 안 했어? 아, 그것은 단지 새로 이사 왔다 해서 마을에 대해서 말해줬을 뿐이야. 야, 그것을 어떻게 믿니? 처녀 총각이 만났으면 그게 연애가 아니고 뭐야. 너, 우리한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더니만 사또 딸이라 하니 관심이 생긴 것이야? 그렇게 살지 마라. 너가 우리하고 같이 자란 세월이 얼마니? 그런데 우리는 소닥 보듯하고 마을에 온 지 며칠도 되지 않은 년한테는 그리 정성을 쏟으니 진짜 실망이다. 마을 처녀들은 대석한테 한바탕 쏘아붙이고 횡하니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참나 별일이다. 그저 나를 사내구실이나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려던 애들이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분 것이야. 대석은 어이가 없었지만 크게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녀들에게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집으로 돌아온 호연은 대석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는 가난한 선비 같았지만 행실이 무척 바르고 선량한 사람 같았지요. 그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왜 이리 두근거리는 것일까? 몇 번밖에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는데 벌써 내 마음이 그에게 가 있는 것일까? 호연은 대석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서책방을 자주 찾았지요. 헌데 대석은 서책방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을도 자주 나가 보았지요. 헌데 그는 마을에서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를 마지막으로 본으로 벌써 몇 달이 흘렀지요. 호연은 그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자 큰 맘먹고 용기 내어 대석의 집을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석의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되어 있었지요. 문짝은 떨어져 있고 살림살이는 부서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호연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대석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호연은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호연은 대석 걱정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요. 착하고 선량한 대석이 고충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그녀의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호연은 혹시나 서책방에 가면 대석을 만날까 해서 그곳을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헌데 오늘도 그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지요. 그래서 낙심하고 돌아오려는데 길가에 웬 중년의 여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렁뱅이 같지는 않았는데 구걸하는 것으로 보아 딱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녀는 보아하니 몸 상태도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보시오. 기침이 심한데 무슨 병에 걸린 것이요? 호연은 그녀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요, 그저 오래된 지병이 있어 그렇다오. 그런데 어쩌다 구걸을 하게 된 것이요? 무슨 사연이 있소? 호연이 묻자 그녀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 힘이 없으니 생기는 일이라오. 몇 해 전 빌린 쌀 한 가마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말았어. 아니 저런 그렇단 말이요? 그런 나쁜 자들이 다 있다니 쯧쯧. 그나저나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오. 요 앞에 가까운 의원이 있으니 저와 함께 가시지요. 아이고 제겐 그런 돈이 없소. 그러니 마음 쓰지 마시오. 돈 걱정은 마시고 어서 저와 함께 가시지요. 호연은 구걸하는 여인을 부축하여 의원에게 데려갔습니다. 참으로 지독하구려. 어찌 이리 깊은 병을 한 번도 치료하지 않은 것이오. 어떻소 의원?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을 치료하지 않아. 병이 너무 깊어졌소. 이 병을 낫게 하려면 반년은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오. 그럼 그렇게 해주시오. 약값은 내가 내리다. 아이고 처녀.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어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오. 걱정 마시고 치료를 잘 받아 건강하셔야지요. 사람은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호연은 여인의 치료비 반년치를 미리 내주고 그녀에게 쌀과 곡식을 사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은혜를 어찌다 갚는달 말이오. 그런 걱정일랑 마시고 병부터 치료 잘하셔요. 며칠 후 호연은 서책방에 다녀오다가 구걸하고 돌아가는 중년의 여인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나머지 그녀는 중년 여인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런데 중년 여인이 골목에 들어서자 웬 청년이 그녀를 마중 나왔습니다. 아니 어머니, 오늘도 구걸을 하고 오신 건가요? 아니다. 이 어미는 괜찮으니 걱정 말거라. 몸도 안 좋으신데 또 구걸이라니요. 어머니는 쉬고 계셔요. 청년은 어머니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모자의 모습을 보니 호연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지요. 아니 그런데 자세히 보니 청년은 다름 아닌 대석이 틀림없었습니다. 비록 거랭뱅이 모습이었지만 그는 대석이 틀림없었지요. 그런 대석의 모습을 보니 호연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호연은 곧바로 그에게 달려갔지요. 아니 대석도령이 아니요? 거짓골을 한 대석은 갑자기 나타난 호연을 보고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오. 그런데 이분이 어머님이셨군요. 아니 처자가 내 아들을 아시오? 그렇습니다. 서책방에서 인연이 되어 몇 번 만났었지요. 어머님께서는 아주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호연의 말에 어머님의 두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를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 아드님께서는 아주 큰일을 하실 분이십니다. 고밤소 처녀. 처녀 말을 들으니 위안이 되는구려. 그나저나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부끄럽소. 지금은 그저 거적대기 하나 들고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다오. 그럼 저를 따라오시지요. 제가 준비할 동안 우선 당분간만 주막에서 머물고 계시지요. 그럼 제가 거처할 곳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처녀는 참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구려.
어쩌면 인품이 이리 훌륭하시오. 호연은 어머니와 대석을 데리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이보시오. 주모 남는 방 있소? 아, 그야 당연히 있지라. 그럼 방 하나만 내어주시오. 그리고 이분들께 삼시세끼 밥을 꼭 대접해주시오. 알겠소. 보아하니 있는 집 아씨 같은데 참으로 좋은 일 하시는구려. 내 정성껏 두 분을 잘 챙겨드리리다. 이 은혜를 어찌다 갚는단 말이오. 치료비와 식주까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돕고 살아야 따뜻한 세상이 아닐런지요.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고 훗날 아드님께서 훌륭하게 일어나시면 그때 어려운 사람들께 베풀면 됩니다. 대석의 어머니는 호연의 인품을 보면서 참으로 훌륭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녀를 며느리로 삼고 싶었지요. 하지만 처지가 처지인지라 속마음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고 지내실 거처가 준비되는 대로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호연이 돌아가고 어머니는 연신 감탄을 했습니다. 얘 대서가 저 처녀는 참으로 선녀가 아니냐. 어쩌면 마음씨가 저리도 고운 것이야. 그런데 저 처녀는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서책방에서 우연히 인연이 되었는데 몇 번 만난 게 전부입니다. 유일하게 저와 대화가 잘 맞는 분이죠. 그렇구나. 그런데 저 처녀는 어느 집 여식이라 하더냐. 이번에 고을에 새로운 사또의 막내딸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품이 있고 참으로 고귀한 자태를 지녔구나. 어머니는 속으로 또 한 번 그녀가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얘야 그 처녀를 놓치지 말거라. 그 처녀는 네게 훌륭한 부인이 될 것 같다. 아니 어머니, 우리 처지에 어떻게 저런 색시를 얻을 수 있단 말이오. 아, 그 처녀도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 지금 집 없이 떠돈다 하여 너무 낙심하지 말거라. 어머니는 아들이 위축되고 기가 죽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항상 노력했지요. 호연 덕분에 주막에 머물게 된 두 사람은 호연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한편 힘들게 대석을 찾은 호연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게 20냥만 내어주셔요. 아니, 갑자기 그리 큰 돈을 어디에 쓰려는 것이냐? 쓸 곳이 있어서 그래요. 또 불쌍한 사람들 도우려 하느냐?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 저를 믿고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요. 그래, 알았다. 헌데 갈수록 네 씀씀이가 커지는 것 같아 염려가 된다. 고마워요, 어머니. 호연은 어머니께 20냥을 받아 왈패들 소굴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의 두목이 누구더냐? 아니 어디서 이리 곱디고 온 아가씨가 우리 두목을 다 찾는다요? 우리 두목께서는 바쁘시니 할 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서 내게 하시면 되겠소. 오늘 내일진이 좋구만. 이렇게 쌈박한 아가씨가 제 발로 다 찾아오다니. 하하. 왈패는 호연의 손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아니 뭔 여자가 이리 사납대. 뭐 그렇다고 내가 봐줄 것 같으냐. 그러지 말고 내게 고분고분하게 굴어봐. 그럼 내가 뿅 가게 해줄 것이니. 오늘 내 놈의 내게 한 짓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그런데 그때 두목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연을 유심히 쳐다보았지요. 혹시 사또나리 막내따님이 아니시오? 맞소. 그런데 부하들이 어째 이리 무엄한 것이요? 제 부하놈이 아씨께 무슨 잘못이라도 했는감요? 아이고 아씨. 지가 몰라보고 죽을 죄를 지었구먼요. 왈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두 손 두 발을 빌었습니다. 내 놈은 보기 싫으니 내 눈앞에서 썩 꺼지거라. 호연의 말에 왈패는 후다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씨께서 이렇게 누추한 곳에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듣기로 쌀한가마를 빌려주고 대신 집을 빼앗았다 들었다. 그래도 되는 것이더냐. 아, 그 김선비 집을 말하는 것이오. 그 집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자 한 푼을 내지 않았어. 우리도 그동안 봐줄 만큼 봐준 것이오. 불법을 일삼는 내 놈들 사정은 내 알바 아니다. 당장 그 집을 도로 내놓지 않으면 아버님께 말해 내 놈들을 혼내주겠다. 아이고 아씨, 어찌 그러시오. 우리도 다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도 벌이가 있어야 먹고 산단 말이오. 쌀한가마의 단량이니 내 10냥을 줄 것이다. 그래도 내 놈들에게는 이문이 남지 않느냐. 뭐 아씨께서 그리 하라면 해야지요. 그런데 어찌 아씨께서 김선비 집에 그리 신경 쓰시는 것이오? 별것을 다 묻는구나. 옛따 10냥 받고 집문서나 내놓거라. 호연은 대석의 집문서를 찾아들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집문서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참으로 고맙소 처녀. 호연 덕분에 모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호연은 대석과 함께 집안을 수리하고 청소하였지요. 힘들 텐데 그만 쉬시오. 호연 낭자. 아니, 괜찮습니다. 저보다 어머님께서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질녘까지 집 청소한 호연을 대석이 발에다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참으로 고마웠소. 그나저나 어머님께서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 같은데 대석도령께서 잘 보살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알겠소. 내 그리하리다. 그런데 내년에 과거 시험이 있던데 응시할 계획인가요? 그리할 생각이요. 지금까지는 시험이 무서워 응시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할 생각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게 오기가 생긴 것 같소. 그렇다면 이 또한 다행이네요. 어려움 속에서 얻은 게 있으니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 된 것이지요. 호연은 갑자기 무뚝뚝한 대석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자 대석이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하였지요. 왜 그리 놀라시오? 가만히 있어 보시오. 호연은 대석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물든 들판은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저를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호연의 말에 대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용기 내서 저를 한번 꼭 안아보셔요. 대석은 떨리는 손으로 호연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요. 그러자 호연이 두 팔로 대석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지요. 그녀는 부드럽고 무척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는 향긋한 향내도 났지요. 좋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호연이 좋아한다는 말에 대석의 가슴은 더욱 뛰었습니다. 남들이 볼까 두렵소. 볼 테면 보라지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호연은 진심으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대석의 품속에 있는 이 순간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았지요. 그렇게 해가 져서야 두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얘야, 어버님께서 요새 내 걱정이 많으시다. 네가 요새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느냐? 제가 사모하는 분이 있어요. 어머니. 아이고 얘야. 그 때문에 아버지께서 걱정하신단다. 한양에 네 좋은 흔처가 있다 하니 뭔가 좀 바로 하라 하셨느니라. 아니, 갑자기 혼처라니요? 아버지께서 몇 해 전에 이미 네 혼처를 정해놨다는구나. 싫어요, 어머니. 제 혼사만큼은 제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얘 그건 안 된단다. 혼사란 가문과 가문의 약속이란다.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네가 혼인할 때까지 대문 밖 출입을 금하셨다. 한편 대석은 고을 사또가 불러 관하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게. 자네가 대석이라는 자인가? 그렇습니다. 자네, 요즘 내 딸 호연을 만나고 있나? 그렇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만나고 있다 하여 내 자네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네. 자네 가문은 일찍이 몰락을 했더구만. 지금은 홀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고 있고 해서 말일세. 내 딸은 이미 혼처가 정해져 있으니 그만 만나게. 자네가 내 딸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내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자네가 떠나줘야 할 것이야. 사또의 말에 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알다 보니 반박할 수도 없었지요. 사또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대석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솔솔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눈물을 씻어내고 있었지요. 그는 어느새 호연을 가슴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만 보아도 무척 행복했었지요. 사랑이란 원래 이리도 가슴 아픈 것일까? 사랑하니 떠나야 하는 게 맞는 것일까? 대석의 머릿속은 무척 복잡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흐르고 호연의 혼례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또는 호연의 혼례를 앞당겨 서둘러 왔지요. 대문 밖 출입을 금지당한 호연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대석이 보고 싶고 그리워 가슴이 너무 아팠지요. 대석도령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는 잘 있을까? 그런데 혼례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호연이 깊은 밤 처소를 나와 뒤쪽 담장을 넘었지요. 그리고 그는 대석이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달려 대석의 집에 도착한 호연은 대석을 불렀지요. 대석도령 안에 있어? 그런데 몇 번을 불러봐도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마음이 급한 호연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호연은 충격을 크게 받아 방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옷가지가 없는 것을 보니 집을 떠난 것 같은데 어디로 갔을까? 호연은 대석과 만났던 곳들을 모두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석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기 시작하였지요. 호연이 집을 나와 대석을 찾아 헤맨 지 어느덧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한편 몇 년 후
대석은 과거에 급제하여 포도청 종사관이 되었습니다. 김종사관, 이번 사건은 자네가 맡아보게. 자네의 첫 사건이니 잘 한번 해보시게. 알겠습니다, 대장. 대석 종사관은 포졸을 불러 죄인을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포졸이 죄인을 데려왔지요. 죄인 대령했사옵니다. 종사관. 이리 앉히거라. 포졸이 죄인을 끌고 와 종사관 앞에 앉혔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요? 사건 기록에는 사건 내용과 죄명만 있고 죄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종사관 날이 이 여인은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요. 말을 못하시오? 종사관이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그녀는 다름 아닌 호연낭자였지요. 아니, 호연낭자가 아니요? 대석 종사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를 가르고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호연낭자가 틀림없었지요. 이보시오. 호연낭자나 대석이요. 나를 몰라보시겠소? 대석 종사관이 호연낭자를 붙들고 아무리 물어봐도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대석 종사관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고향 마을을 떠난 후로도 지금까지 그녀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도 밤마다 그녀 생각에 눈물 짓곤 하였지요. 헌데 지금 그 앞에 있는 그녀는 대석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낭자. 도대체 낭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떠났건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냔 말이오. 대석 종사관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호연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행복했어야 하지 않소. 당신이 이런 모습이라면 지나간 가슴 아픈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오. 대석 종사관은 백치가 되어버린 호연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포졸도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훌쩍거렸지요. 한참을 울고 난 대석 종사관이 포졸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이 금품을 훔쳤다고 증언한 자는 누구더냐? 김대감집 하녀입니다요. 그녀가 이 여인이 훔치는 것을 직접 봤다고 증언했구만요. 그럼 그녀가 범인이다. 그녀가 훔치고 이 여인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야. 당장 가서 그녀를 잡아오고 그녀의 숙소와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거라. 알겠습니다요, 종사관. 실제로 하녀의 숙소에서 금품이 무더기로 나왔지요. 그녀가 김대감의 재산을 훔치고 백치가 되어버린 호연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호연의 누명이 벗겨지자 대석 종사관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니, 이 처녀는 누구더냐? 이분이 호연낭자입니다. 어머니. 아니, 정말 그렇단 말이냐? 어쩌다 호연이 일이 되었단 말이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종사관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호연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인품이 좋았던 호연이 거지가 되어 나타나자 어머니의 가슴이 너무 아팠지요. 어서 안으로 들이잡구나. 행색을 보니 그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에 선하구나. 어머니와 대석 종사관은 호연을 안으로 들이고 의원을 불러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호연 곁에 바짝붙어 그녀를 간호하였지요. 대석 종사관은 호연의 부모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사또내외가 허둥지둥 달려왔지요. 아이고 호연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이고, 호연아 어쩌다 일이 된 것이야? 호연의 부모님은 백치가 되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호연을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연이 집 나가고 수년이 지나서야 부모님들도 그녀를 처음 보았지요. 그래, 내 딸 호연을 어떻게 찾았는가? 종사관 대석은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랬군. 그동안 내 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냐? 사또은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종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대석인가? 그렇습니다. 사또. 자네가 결국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를 했군. 내 지난날에 자네에게 했던 말을 사과함세. 벌써 오래된 일이니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자네가 떠나고 호연이 자네를 찾아다니다 절이 된 것 같네. 이제 자네는 어찌할 텐가? 우리 호연이 절이 되었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호연낭자와 혼인하겠습니다. 평생을 바쳐 호연낭자를 제가 보살펴 줄 것입니다. 그 말에 사또가 호연의 어머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치가 된 자신의 딸을 대석은 포기를 하지 않았지요. 그때 호연이의 청을 들어주어야 했어요. 호연이는 대석 종사관과 혼인하고 싶다고 했었지요. 그러게 말이오. 부모의 욕심이 자식을 망쳤구려.
호연이의 사랑이 그리 깊었을 줄 어찌 알았겠소. 딸의 모습을 확인한 호연의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방을 나왔습니다. 내 딸을 잘 부탁하네. 내 자네만 믿겠네. 호연의 아버지 사또은 대석 종사관의 두 손을 꼭 잡고 그에게 말했지요. 걱정 마시죠. 제 모든 걸 바쳐 호연 낭자를 사랑할 것입니다. 호연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대석 종사관과 그의 어머니는 정성을 다해 호연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수건에 물을 묻혀 그녀의 얼굴과 손발을 매일매일 닦아주고 며칠에 한 번씩 목욕도 시켜주었지요. 대석 종사관은 일이 끝나면 곧바로 달려와 호연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녀와 놀아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대석 종사관을 눈도 껌벅하지 않고 집중해서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석 종사관은 호연과 함께 들판을 걷고 있었지요. 그런데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호연의 손에 앉았습니다. 어머 예뻐라. 종사관 대석은 깜짝 놀라 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목소리가 튀어나왔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호연 낭자 방금 무엇라 했소? 나비가 너무 아름다워요. 종사관 대석은 너무 기뻐 그녀를 버락 안았습니다. 드디어 말문이 열렸군요. 호연 낭자. 호연의 말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사관 대석은 너무 신이 나 들판을 뛰어다녔지요. 그 후로 호연의 말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정상인처럼 말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녀의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종사관 대석은 너무너무 좋았지요. 고맙소 낭자. 이렇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소. 그 후로 호연의 기억은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호연의 기억이 돌아오자 종사관 대석은 혼례를 올렸지요. 호연의 부모님들은 예쁘게 꽃단장하고 혼례를 치르는 호연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참으로 행복해 보여요. 여보, 그렇구려.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두 사람을 혼인시킬 것을 그래서. 혼례가 끝나고 신혼 첫날 밤 종사관 대석이 호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되었구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오. 저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신혼방의 촛불이 꺼지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니, 너무 아파요. 이불 속에 이게 뭐예요? 무슨 빨래방망이가 들어와 있죠? 아, 미안하오. 그건 내 방망이요. 조금만 참아보시오. 그렇게 혼인한 두 사람은 아들, 딸 낳고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곱단이라는 눈먼 처녀가 살았습니다. 곱단이는 마을 최고 갑부인 최부자의 고명딸이었는데요. 그만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랑 단둘이서만 살았답니다. 불쌍한 우리 딸. 눈도 편치 않은데 어머니 사랑조차 못 받으니 이 애비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구나. 최부자는 곱단이에게 가족이 더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여 고민 끝에 나이 50에 재가를 하였답니다. 부디 우리 곱단이를 잘 보살펴 주구려. 그게 이를 말인가요? 서방님, 곱단이를 내 자식처럼 아낄 터이니 그만 걱정 붙들어 매셔요. 곱단이의 새어머니가 된 여인네는 이미 딸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자식이 있는 여인이 곱단이를 잘 보살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허나 새어머니는 사실 겉다르고 속다른 간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최부자가 자리를 비우기라도 하면 곱단이를 이리저리 구박하기 일쑤였지요. 거기다 새언니들도 예쁘고 어진 곱단이를 심하게 질투했습니다. 어머니, 눈도 안 보이는 것을 뭐 그리 잘해주시나요? 대충 옷이나 입히고 밥이나 먹이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꼬박꼬박 끼니를 주는 것만으로도 저것은 감지덕지 아니겠느냐. 맞아요. 남의 딸 키우는 어머니 고생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도 최부자가 죽을 때까진 꾹 참거라. 어휴,
저것만 없으면 이 집 재산이 전부 나랑 우리 딸들 것인데. 대우가 이러하니 어디 가족 사랑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새언니들도 지 어미를 따라 앞 못 보는 곱단이를 업신여기고 괴롭혔답니다. 너는 앞도 못 보는 것이 어딜 자꾸 따라오냔 말이야. 예. 너는 우리 눈에 안 띄게. 저쪽 구석에 가서 혼자 놀던지 말던지 하렴. 하여 곱단이는 언제나 외롭게 혼자 지냈답니다. 지팡이를 의지해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저 멀리 들려오는 사람들 말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던 곱단이가 하루는 마을 이곳저곳을 거닐다 길을 잃었을 때였지요. 바람결에 실려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곱단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악에 이끌려 그곳으로 향했지요. 도착한 곳은 이름 모를 정원이었습니다. 들꽃이 흐드러지게 핀 정원 한가운데에는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음악은 바로 그곳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답니다. 곱단이는 조심조심 지팡이를 더듬으며 정자로 가보았지요. 그곳에는 어느 기품 있는 부인이 가야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응, 어린 계집아이가 명월로에 들어왔구나. 여기는 어떻게 찾아왔느냐?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듣기가 좋아서 그만 절로 발걸음이 여기로 향했어요. 그러자 부인은 너무나도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참 신통한 일이로구나.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를 찾을 수도 없고 내 연주가 들리지도 않을 터이다. 아야, 정녕 내 가야금 연주가 귀에 들렸단 말이냐? 네, 물론이에요. 제 귀로 똑똑히 들었다니까요. 곱단이가 처음 들어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연주였지요. 내 연주는 오직 음률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만이 들을 수 있거늘? 이건 어쩌면 하늘이 주신 인연인지도 모르겠구나. 부인은 아주 기뻐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곱단이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난 월화라고 한다. 이 명월로의 주인이니라. 전 곱단이라고 해요. 참으로 고운 이름이로구나. 곱단아, 넌 언제든 이 명월로에 와도 된다. 부인은 어딘가 신기한 구석이 있었지요. 하기야 신기하기로는 여기 명월로이 더 신기하긴 하였습니다. 때는 찬바람이 돌기 시작한 겨울인데 명월로에는 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으니까요. 너무 좋아해요. 전 부인의 가야금 소리가 너무 좋은걸요. 그 뒤로 곱단이는 짬이 날 때면 명월로에 들려 월화 부인의 가야금 연주를 듣곤 하였답니다. 그런 곱단이를 지켜보던 부인은 하루는 곱단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곱단아, 가야금 소리가 그리도 좋다면 어디 한번 연주를 배워보겠느냐? 정말인가요? 제가 정말로 가야금을 배워도 되겠나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자, 이리 와서 가야금 현을 한번 잡아보려무나? 곱단이는 월화의 가르침을 받아 금세 가야금 연습에 빠져들었지요. 곱단이는 가야금이 너무나도 좋았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세상, 허나 가야금 소리에 휩싸일 때면 마음속에서 무지개도 피고 별도 달도 빛나곤 하였지요. 그리하여 곱단이는 가르침을 내린 월화조차 놀랄 정도로 가야금 연주 실력이 쑥쑥 자라났습니다. 곱단이에겐 참으로 행복한 시절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곱단이에게 또 한 번 먹구름이 닥치고 말았지요. 최 부자가 그만 몸져 눕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제발 일어나셔요. 아니다, 곱단아. 내 몸은 내가 잘한다. 그러나 걱정이로구나. 너를 홀로 두고 떠나려니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우리 딸 곱단이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곱단이의 간호도 헛되어 최 부자는 쓰러진 지 불과 석 달 만에 불귀에 객이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천혜고아가 된 곱단이는 아버지의 관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지요.
최부자 그 인간이 날 부려먹은 것이 무려 3년인데 이제야 알터니가 빠졌구나. 축하드려요, 어머니. 이제 이 집 재산이 전부 어머니 차지예요. 그래. 이제야 우리 딸들도 제대로 호강시켜줄 수 있겠구나. 허나 새어머니는 오히려 뛸 듯이 기뻐하였지요. 간악한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집안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곱단이는 골방으로 내쫓았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곱단이를 집안 하인들처럼 온통 부려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부잣집 규수에서 골방 천덕꾸러기가 된 곱단이는 망연자실하고 말았지요. 추운 겨울날에도 찬물로 빨래와 설거지를 하니 고운 곱단이의 손이 퉁퉁 부르트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곱단이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새어머니와 새언니들이 돌아볼 것이라 믿고 묵묵히 일을 하였답니다. 곱단아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어머니. 하루는 계모가 곱단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계모방에는 곱단이를 위해 만난 떡과 간식이 차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노고를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이제 너도 내 딸이라고 여길 터이니 이제 우리 잘 지내보자꾸나. 어머니 감사해요. 저는 어머니께서 알아주실 줄 알았어요. 이제야 새어머니가 자기 마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한 곱단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약과를 한 입 베어물려고 할 때였지요. 이 간악한 것, 집안의 전 재산을 빼앗은 걸로도 모자라 저 착한 것을 헤아려 드느냐. 갑자기 허공에서 벼락 같은 외침이 들려오는 것이었죠. 월화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나는 소리냔 말이야. 기겁한 새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방에는 곱단이뿐이었지요. 헌데 갑자기 새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어난 새어머니의 얼굴에는 손톱에 베인 듯한 선명한 상처가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누구야? 누가 날 핥힌 것이야? 천벌이다 이 몹쓸 거사. 이제 그 상처는 영원토록 아물지 않을 것이야. 아이고, 귀신님 신령님, 제발 용서를 해주셔요. 아이고. 새어머니는 겁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그 틈에 월화 부인은 어리둥절한 곱단이를 데리고 나왔지요. 곱단이와 월화 부인은 어느새 명월루에 와 있었답니다. 월화 큰일 날 뻔했구나. 저 약과를 다 먹었다간 너 또한 영영 못 돌아왔을 것이다. 약과에는 몹쓸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안 재산을 차지하는데 곱단이가 방해가 되는 터라 이번 기회에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내막을 모두 알게 된 곱단이는 눈물만 줄줄 흘렸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조차 별로 들지 않았지요. 그저 새어머니가 자기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슬펐으니까요. 하여 곱단이는 참으로 서럽게 울었답니다. 가엾은 것, 울고 싶을 만큼 실컷 울려무나. 월화 부인의 품에서 울던 곱단이는 한참 만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명월루에 데려가 주시면 안 되나요? 그건 안 된다. 명월로는 산 사람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다. 명월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세계에 속한 장소였으니까요. 사실 명월루에 있던 저택은 인간 세계에서는 흉가나 다름없는 꼴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을에서는 명월루에 귀신이 들끓는다며 모두들 두려워서 얼씬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명월루는 오직 곱단이에게만 아름다운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나 또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라. 사실 월화 부인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오래전 유명을 달리한 절세의 가야금 연주자였던 것이지요. 허나 귀신이 되어도 그 음률만은 남아 여전히 명월루를 떠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인연으로 널 가르쳤으나 그것도 이제 슬슬 끝나가는구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잘 듣거라, 곱단아. 17살이 넘을 때까지 이 명월루에 있으면
너 또한 생기를 잃고 나 같은 귀신이 되고 말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명계에서 귀신들과 살면 그 사람 또한 귀신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다시 새어머니 곁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그건 아니 될 말이다. 저 간악한 것은 네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곱단이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명월로에 머물 수도, 그렇다고 새어머니가 도살인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월화 부인은 자기가 쓰던 가야금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곱단이 손에도 많이 익숙해진 물건이었지요. 이 가야금은 명인 천률자가 빚은 명기이니라. 이제 이걸 받아들고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거라. 이런 귀한 것을 어찌 저에게 주시나요? 네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동무 하나쯤은 옆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곱단이는 소중하게 가야금을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곤 스승의 뜻을 가만히 헤아려 보았지요. 알겠습니다. 스승님 말씀처럼 앞으로 가야금 악사가 되어 살아가겠어요. 그러자 월화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곱단이를 껴안았지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다. 허나 이 가야금에 의지하면서 굳게 마음 먹어야 할 것이다. 곱단이가 뭐라고 더 대꾸하려 하였으나 어느새 월화 부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명월로도 사라져서 남은 것은 잡초가 무성한 폐허뿐이었지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가야금을 가르쳐 주신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곱단이는 가야금을 껴안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그 뒤로 곱단이는 전국을 떠돌며 가야금 연주로 먹고 살았습니다. 궁핍하고 외로운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가야금 소리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여 곱단이는 틈만 나면 가야금을 타며 외로움을 달랬지요. 곱단이가 가야금을 뜯을 때면 지나가던 새들도 들짐승도 잠시 쉬며 연주에 귀를 기울일 정도였지요. 그리하여 조선 팔도에는 어느새 눈먼 가야금 처녀의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나룻배를 얻어 타고는 강을 건너고 있을 때였지요. 배가 막 중간까지 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수적들이 나타나 나룻배를 덮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아, 돈 될 것은 모조리 내놓아라. 오, 이 가야금 꽤 비싸 보이는 물건이로구나. 이리 내놓거라. 안 됩니다. 이건 제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입니다. 제발 돌려주셔요. 곱단이는 가야금을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사내들 힘을 어찌 당하겠습니까? 금세 가야금을 빼앗기고 말았지요. 다시금 달려든 곱단이는 수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허나 발길질 한 번에 그만 기절하고 말았지요. 곱단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수적들이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 떠나버린 다음이었답니다. 그렇게 가야금까지 잃어버린 곱단이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말았지요. 매일같이 강가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을 뿐이었답니다. 끼니조차 거르고 하염없이 강물만 바라보던 곱단이는 그렇게 피폐해져 갔지요. 며칠이 지나니 이제 손을 들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점점 머릿속이 아득해졌지요. 그래도 곱단이 마음속엔 잃어버린 가야금만 있었답니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가야금 소리를 한 번만 더 들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렇게 중얼거린 곱단이는 슬픔과 배고픔으로 까무룩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가물가물했던 정신이 점점 환해지니 웬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죠. 명실이는 화들짝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딘가요? 내 집이라오. 처자가 강가에 쓰러져 있길래 염치불구하고 데려왔소이다. 사내는 미음을 가져와 손수 숟가락을 들어 곱단이의 입에 넣어주었답니다. 기력이 하나도 없던 곱단이는 반은 흘리고 반은 삼키면서 간신히 한 그릇을 비웠지요. 그렇게 몸에 곡기가 들어가니
정신이 좀 드는 것이었습니다. 간밤에 의원을 불렀다오. 그분 말씀이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잠시 기절했던 것이니 잘 먹고 푹 쉬면 나을 거라 하셨소. 그러면서 기운을 차릴 때까지 얼마든지 머물러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금방 일어나야지요. 곱단이가 억지로 일어나려는데 사내가 제지하였지요. 아직 다 낫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객기를 부리시오. 이렇게 구해주시고 음식까지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이상 신세를 질 수야 없지요. 군소리 말고 좀 더 머무르시오. 아니면 설마 내 수고를 헛되게 할 생각이시오. 사내의 음성에는 힘과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째 한번 들으면 도저히 거역하기 힘든 그런 위엄이 넘쳤지요. 기백에 눌린 곱단이는 얌전히 자리에 누웠답니다. 사내는 껄껄 웃더니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그 후로도 사내는 자주 곱단이를 찾아와 직접 미움도 먹이고 간호도 해주었습니다. 처자, 이제 보니 앞을 보는 게 불편한 것 같구려. 곱단이가 자꾸만 미움을 흘리자 그걸 유심히 살피던 사내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그러하였지요. 내가 미안하오. 아픈 데를 들추고 말았구려. 곱단이의 대답에 사내는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곱단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이 몸은 이훈이라고 하오. 오야 뒤에 번쩍일 섬을 써서 이훈이라고 하지. 처자의 이름을 물어봐도 되겠어? 제 성씨는 최이고 이름은 곱단이라 합니다. 그러자 사내가 무릎을 치며 껄껄 웃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고운 이름이구려. 어째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닌 운명의 이끌림 같았답니다. 그나저나 처녀는 혹시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소? 네, 그러합니다. 제 몸과도 같은 물건인데 그만 도적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지요. 그게 바로 이 가야금이 아니오? 이후는 벽장 속에서 가야금을 꺼냈지요. 가야금을 받아든 곱단이는 구해졌을 때보다 더 기뻐하였답니다. 역시 이 가야금의 주인은 곱단 처녀였구려. 제 목숨뿐 아니라 가야금까지 찾아주시다니요.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라오. 그러면서 이후는 자기가 줄곧 가야금 악사를 찾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천성이 풍류를 좋아하고 음악을 즐겨 들으니 오직 바라는 것이 뛰어난 악사를 옆에 두는 것이었소. 하여 백방으로 뛰어난 가야금 연주자를 찾고 있었다오. 이후는 뛰어난 가야금 연주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길을 나섰다가 도적대에게 화를 당한 곱단이를 보고 말았지요. 하여 검을 휘두르며 달려드니 도적들이 죄다 달아나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인연이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은인께서 절 찾고 있었다니요. 그러게나 말이오. 이것 참, 그렇다면 처자가 아니라 내가 빛을 찾아낸 셈이로고. 그러면서 이후는 또 한 번 박장대소를 하였답니다. 시원하게 웃은 이후는 곱단이에게 고개를 숙이며 연주를 부탁하였지요. 곱단이는 기뻐하며 가야금 위에 손을 얹었지요. 마침내 곱단이의 손이 가야금 12줄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연주를 들은 이후는 마치 눈앞에 신선세계의 절경이 펼쳐지는 것 같았답니다. 온갖 기화요초가 피어나고 신령스런 짐승이 뛰놀며 구름과 안개가 오색빛깔로 휘몰아쳤지요. 놀랍구려. 곱단 처녀의 연주는 그야말로 하늘궁 선녀들의 연주인 듯하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제 보잘것없는 재주가 그저 은희님 기분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하였기를 바랄 뿐입니다. 겸양이 과하면 교만이오. 이제 보니 곱단 처녀는 참으로 거만스런 연주자였구려. 둘은 서로를 향해 기분 좋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후는 흥이 타올랐는지 칼을 빼들고 마당에서 건물을 추었지요. 비단결 소리인가 푸른 강물 흐르듯이 은잠사 가닥 위에
천지만물 올랐는가. 하늘도 감복하니 사람마저 황홀하네. 낭낭한 시조가 곱단이의 마음을 울렸지요. 연주를 하는 곱단이의 두 눈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런 곱단이를 지켜보던 이유는 어느새 자신도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지요. 쉴 새 없이 가야금을 타는 그녀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가련했지요. 해서 이훈의 가슴은 자신도 모르게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곱단이가 연주를 하는 중이 아니었다면 달려가 두 손을 맞잡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 더 가야금을 연주하고 싶었는데 은희님 덕분에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어허, 무슨 그런 재수없는 말씀을 하시오. 곱단 처녀 같은 악사가 쓰러지면 그건 이 나라의 불행이자 슬픔이라오. 절 그렇게 여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연주를 마친 곱단이는 지쳐서 잠에 빠졌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은 곱단의 얼굴은 마치 선녀 같았습니다. 이후는 곱단의 앵두 같은 입술에 입을 맞추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참아냈지요. 어허, 후나. 아직도 수행이 부족하구나. 이리도 욕망에 휘둘려서야 어찌 곱단이 처녀를 볼라치 있겠느냐. 헌데 이게 무슨 일이지요? 고나게 자던 곱단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악몽을 꾸는지는 모르겠지만 온몸을 비틀며 울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한 이유는 곱단 처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답니다. 곱단이는 그 손이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이었죠. 이훈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괜찮소. 이젠 내가 옆에 있으니 안심하고 잠드시구려. 그제야 곱단이는 새근새근 잠들 수 있었습니다. 허나 눈가에 흘러내리는 눈물 한 방울이 이훈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지요. 천혜고아의 벗이라곤 가야금뿐이라니. 이리도 가련하고 사랑스런 처녀가 어쩜 이리 박복하단 말인가. 이훈은 자기라도 곱단이를 지켜주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날 밤새 곱단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곱단이는 이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오래간만에 푹 잘 수 있었답니다. 이후로 곱단이는 이훈의 저택에 머무르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둘은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가야금 연주에 빠져들었답니다. 바람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가야금 위에서 뛰노는 손가락만이 세상의 전부였죠. 은희님께서는 어찌하여 그리도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한때 마음속에 분노가 들끓어 오직 음악만이 날 달래주던 때가 있었지. 긴긴 밤 화병으로 속을 태우니 만사 휴이하나 음악만이 명약이라. 그러면서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곱단 낭자께서 날 위해 가야금을 연주하면 좋겠소. 언제까지라도 그리 해드리지요. 그렇게 즐거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곱단이의 가슴 속에도 자꾸만 이훈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훈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어쩐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요. 그러다 보니 이훈에 대해 알고 싶은 것도 많아졌답니다. 은희님, 대체 무슨 연유로 이 외딴 곳에 홀로 사시나요? 은희님처럼 학식이 높고 무술에도 출중한 분이라면 더 높은 뜻을 펼치실 수 있을 텐데요. 미안하오. 그건 내가 아직 대답할 때가 아닌 것 같소. 집주인 이훈은 못하는 것이 없는 사내였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사내였지요. 그러나 과거를 묻는 곱단이의 질문만큼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답니다. 곱단이도 뭔가 곡절이 있다 생각하여 더는 묻지 않았지요. 그저 이 좋은 시간이 오래도록 계속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훈이 자기를 보듬어줬듯이 곱단이도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싶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눈 내리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 앞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지요. 웬 으리으리한 가마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누군가가 내리는데 지켜보던 모두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나타난 분이 누군고 하니
아, 글쎄 주상의 모친이신 대왕대비마마였답니다. 허나 이훈의 표정은 태연했습니다. 궁궐에서 저희 모자를 내치실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인일로 절 찾아오셨습니까? 왕자, 그대의 어미 송현왕후를 내치게 만든 그 간악한 여자는 더는 없네. 악독한 정의비는 사약을 마시고 죽었단 말일세. 겨우 부고를 전하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실 테지요? 한시가 급한 일일세. 그러니 부디 예전에 원하는 있고 당장 이 할미와 궁궐로 가시게. 어쨌든 알겠습니다. 할마마마의 말씀이 그렇다면 가야죠. 이게 다 무슨 일이랍니까? 이훈의 정체는 조선의 왕세자인 정원대군이었습니다. 한때 주상께서 사악한 정의빈의 미색에 푹 빠진 때가 있었지요. 그때 정의빈은 어진 송현왕후를 모함하여 어린 이훈과 함께 궁궐에서 쫓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억울함을 모시긴 송현왕후는 병이 깊어져 끝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정원대군은 한적한 시골에 의거하며 은둔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어찌하여 주상께서 절 부르시는지요? 주상께서 몹시 위중하시네. 필시 왕자에게 중요한 언지를 하실 것이야. 궁궐은 초상집과 다름없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주상이 중병으로 오늘 내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비와 호의 모두 흰옷을 걸치고 궁궐 방마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마치 장례라도 치르는 것만 같았죠. 오래간만이로구나. 잘 왔다. 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신 겁니까? 얄미울 정도로 팔팔하시던 분이. 아비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헌데 어쩌겠느냐. 이게 다 못난 애비의 탓인 것을. 부르신 연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요새 통잠을 못 잔다. 그러니 내가 잘 때 네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구나. 주상은 심한 중병을 앓는지 피골이 상접해 있었지요. 그래도 아버지라고 다 죽어가는 주상을 본 정원대군은 마음이 무척 아팠답니다. 해서 주상이 처소에서 밤새 위병 노릇을 하겠다 약조하였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상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디선가 음산한 바람이 불었지요. 주상, 날 이렇게 죽이고도 편안할 줄 아셨소? 주상도 제명에 못 죽을 테니 그리 아시란 말이오. 이게 다 무슨 일이랍니까? 사약을 마시고 죽은 정의빈이 원기가 되어 궁궐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정의빈은 새파란 도깨비불을 뿜으며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주상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다가 히익히익하며 신음소리를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시 정의빈이 주상의 명주를 틀어진 것이 틀림없었지요. 간악한 정의빈, 살아생전 우리 모자를 그리도 괴롭히더니 죽어서는 이 나라 주상을 헤아려 드는가. 호통을 친 정원대군은 보검을 빼들었지요. 휘황찬란한 빛이 번뜩이니 정의빈도 감히 더는 다가오지 못하였답니다. 그 미운 송현왕후의 아들놈이로구나. 또 날 방해하려 드느냐. 정의빈이 괴성을 지르자 어디선가 요괴들이 나타났습니다. 작고 크고 커다랗거나 길쭉한 요괴들은 심술궂은 웃음을 흘리며 덤벼들었지요. 허나 정원대군은 조금도 겁먹지 않았습니다. 전우좌우로 보검을 휘둘러 요괴를 상대하니 어느새 모조리 베어 쓰러뜨린 것이었지요. 다음은 그대 차례요, 정의빈. 우습도다. 난 이미 죽은 몸.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다 하여 죽은 자를 죽일 수 있겠느냐. 정원대군이 앞길을 막아서니 정의빈도 더는 가까이 오지 못했지요. 그저 침상 주변을 빙빙 돌면서 기회를 노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주상을 노리던 정의빈은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네 덕에 오래간만에 잘 잤다. 덕분에 한시름 놓았구나. 잠을 푹 잘 수 있었던 임금은 정원대군의 공을 크게 치하하였지요. 허나 정원대군의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답니다. 희빈의 말이 맞습니다. 죽은 이를 다시 죽일 수야 없는 노릇이지요. 정의빈을 막을 순 있어도
물러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정희빈의 원기를 물리치려면 다른 방도가 필요하였지요. 허나 주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도가 있으면 벌써 취했다. 정희빈의 얼굴만 봐도 모두가 기절하는데 그 어찌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하여 매일 밤 정원대군은 정희빈과 맞서 싸웠지요. 하루하루 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샌 정원대군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수척한지 앞이 보이지 않는 곱단이조차 눈치를 챌 지경이었지요. 그럼 다녀오리다. 허나 정원대군은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포기하는 순간 정희빈이 주상을 해할 것이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그리하여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기약 없는 싸움을 이어갔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구나. 필시궁궐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어. 곱단이는 정원대군이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그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곱단아, 들리느냐? 정원대군을 살리려면 내 말을 꼭 들어야 한다. 제가 어찌해야 좋을까요? 스승님, 제발 알려주세요. 순간 어디선가 월화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깜짝 놀란 곱단이는 귀를 기울여 충고를 머리에 새겼습니다. 밤이 또 지나고 이튿날 정원대군이 돌아왔습니다. 대군, 오늘 밤은 저도 궁궐에 가고 싶습니다. 아니들 말이오. 지금 궁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나 하시오.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 꼭 데려가 주시지요. 곱단이의 묘한 기백에 정원대군도 마침내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땅거미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정원대군과 곱단은 궁궐로 향했답니다. 조심하시오. 이제부턴 궁궐 아니라오. 비록 앞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둘러싼 긴장한 공기와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걱정스런 음성들이 여기가 궁궐이라는 걸 똑똑히 알게 해줬죠. 곱단이는 속으론 겁이 났지만 꾹 참고 당당히 걸었습니다. 생전 처음 궁궐에 들어온 터라 얼떨떨했지만 정원대군을 꼭 돕고 싶었으니까요. 염려 마십시오. 오늘은 제가 대군 옆에 있겠습니다. 놀랍구려. 그대는 내가 아는 여인 중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오. 정원대군은 곱단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곱단의 사랑이 손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지요. 그 기운이 너무도 따뜻하여 용기가 샘솟는 것 같았답니다. 곱단도 정원대군의 손을 잡자 가슴이 콩닥거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옆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고만 싶었지요. 그날 밤 자정이 되자 정희빈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서늘한 한기가 불고 비단을 찢는 듯한 기이한 소리가 들리더니 마침내 악령이 모습을 드러냈죠. 주상, 오늘 밤에야말로 주상을 저승으로 데려가겠으니 더는 저항하지 마시오. 귀기가 서린 정희빈은 오늘 밤이야말로 사생결단을 낼 기세였습니다. 마침내 악령이 주상의 처소에 나타나자 정원대군이 검을 뽑아들었지요. 허나 정희빈은 코웃음을 쳤답니다. 지칠 대로 지쳤구나. 오늘 밤 너를 치고 주상도 쳐서 부자의 숨통을 함께 끊어버릴 것이다. 그때 곱단의 손이 조용히 정원대군을 가로막았습니다. 칼을 집어넣으라는 신호였죠. 얼떨떨하던 정원대군은 반신반의하며 보검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곱단이 앞으로 나섰지요. 희빈마마, 잠시 제 연주를 들어보시지요. 악기와 요괴들이 몰려들고 있었지만 곱단은 태어냈습니다. 곱단이는 가야금에 손을 얹고 연주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두렵지 않느냐. 귀한 자건 천한 자이건 나 정희빈의 얼굴만 봐도 실성을 한다. 헌데 너는 어찌 멀쩡한 게냐. 희빈마마, 저는 앞이 보이지 않사옵니다. 하여, 저는 외양이 아니라 마음만을 볼 뿐이옵니다. 마음을 본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 나에 악귀 같은 속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냐? 보이지 않사옵니다. 오직 지아비에게 버림받은 슬픈 여인이 보일 뿐이옵니다. 가야금 소리는 애절하게 울려 퍼졌지요. 천혜고아가 되어 팔도를 떠돌았으나 끝끝내 세상을 미워하지 않은 곱다니의 마음이 가야금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도 울고 요괴도 따라 울었습니다. 곱다니의 구슬픈 가락이 궁궐에 울려 퍼지자 눈물 짓지 않는 이가 없었지요. 이윽고 정희빈마저도 슬픔에 북받쳐 흐느끼다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말았답니다. 하늘픈 악령이 마침내 궁궐을 떠났구려. 놀랍소. 그대의 연주가 정희빈을 성불시킨 것이오. 그 뒤로 정희빈의 악령은 궁궐에 나타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곱다니의 연주에 감동한 정희빈이 원한을 훌훌 털고 극락왕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는 악귀에게 시달리지 않게 된 주상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기력을 되찾았답니다. 주상은 크게 기뻐하며 마침내 정원대군을 왕세자로 책봉하였지요. 그리하여 궁궐은 온통 잔치 분위기가 되었답니다. 아바마마, 제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과인의 목숨을 구한 세자의 소원을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정원대군은 곱다니를 세자비로 맞이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주상전하는 두말 않고 허락해 주었지요. 비록 신하들이 곱다니가 앞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였지만 임금이 밀어붙이니 더는 막아서지 못했답니다. 정원대군은 기쁨에 못 이겨 곱다니를 얼싸안고 빙빙 돌았습니다. 제가 세자비라니 당치도 않사옵니다. 그러니 저하께서는 부디 사지가 멀쩡한 귀수를 골라 세자비를 삼으시지요. 무슨 소리야. 그대보다 내게 어울리는 여인이 어디 있겠어. 무엇보다 그대의 연주를 듣지 않으면 나는 하루라도 더 살아갈 수가 없소이다. 정원대군이 끈질기게 권하자 곱다니도 마지못해 수락하였지요. 마침내 윤성대군의 손을 맞잡은 곱다니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그렇게 둘은 궁궐 전체의 축복 속에서 경사스럽게 혼례를 치렀습니다. 궁장한 곱다니는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대비마마와 주상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실로 오래간만에 왕실의 경사였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정원대군은 혼례식 내내 웃음을 참지 못했답니다. 경사롭게 결혼식이 끝나자 신방에는 새 신랑과 새 신부만 남았지요. 이리 오시오. 이제 그대는 명실상부 세자빈이오. 네, 세자저와 저를 마음대로 하시지요. 이를 말인가. 아주 밤새도록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도록 하시오. 정원대군은 현란한 손놀림으로 밤새도록 곱다니를 연주하였습니다. 곱다니는 대군에게 깔려 그야말로 자지러졌지요. 어찌나 우러제끼는지 악기가 따로 필요 없었다고 하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더듬으며 더 깊고 뜨거운 밤을 보냈답니다. 그 뒤로 왕위에 오른 정원대군은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왕비가 된 곱다니도 그 자애로움으로 주상을 보필했지요. 날씨가 좋은 날이면 궁궐에서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날이면 하늘의 새도 들짐승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100년을 해로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암행어사 이정이 찾아왔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관아에서는 세금으로 몽땅 가져가니 농민들은 겨울을 나면 먹을 식량도 남질 않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봄이 되면 박진사한테
벽시로 쓸 곡식을 빌릴 수밖에 없소. 그리하여 추수가 끝나면 박진사한테 빌린 값의 18을 갚아야 한다오. 아니 18이면 빌린 값의 2배가 아니여. 맞소. 그러니 박진사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떼이고 나면 관아에서 나와 수확량을 조사하여 남은 곡식의 반을 가져간다오. 그런데 그뿐이 아니요. 마을 회관을 짓는다는 둥, 또 길을 넓힌다는 둥 하면서 또 떼어가고 또 떼어간다오. 그러니 어디 살 수가 있겠소? 저런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오. 보아하니 박진사도 관리들과 한패 같소이다. 뒤에서 무슨 뒷거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에서 곡식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오직 박진사뿐이라오. 이정은 농부들의 고충을 듣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이정은 주막에 방을 잡고 짐을 풀었습니다. 이보주모, 여기 술과 안주 좀 내주시오. 아, 알겠소.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잠시 후 주모가 술과 안주를 가져왔습니다. 보아하니 오늘 장사는 끝난 것 같은데 잠시 앉아서 내 술 한 잔 받으시구려. 젊은 사내가 술 한잔 하자고 하니 주모는 금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호호, 생긴 것은 양반인데 밝히는 것은 주정꾼 못지 않구려. 주모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첫눈에 내게 반했소? 어디 반했다 뿐이요. 내 궁금한 게 참 많소. 아니, 어째 선비답지 않게 이렇게 노골적이요? 그래, 내게 궁금한 것이 무엇이요? 주막집을 운영하니 돈은 잘 버시오. 흥, 나보다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요? 내 기둥서방이라도 하고 싶소? 왜 그럼 아니 돼요? 아니, 샌님 같은 선비님이 어째 건장한 왈패들을 상대할 수 있겠소? 돈 좀 모이면 관리들이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서 세금이다 뭐다 해서 뜯어간다오. 어디 그뿐이요. 또 왈패들이 와서 남은 것을 탈탈 털어가니 돈은 만져볼 수도 없어. 어허, 무법천지가 따로 없구려. 그러니 내 기둥서방을 하려거든 관리들의 횡포와 왈패들을 막아야 할 터인데 감당할 수 있겠소? 허허, 그 정도 일줄은 꿈에도 몰랐소. 그러면 그렇지 벌써 꼬리 내리는 것이요? 그럼 기둥서방은 그만두고 오늘 밤 나하고 술이나 한잔하고 뜨밤이나 보내면 될 것이요. 뭐 어쩔 수가 없구려. 주모 말대로 합시다. 그리하여 암행어사 이정은 주모와 함께 술상을 앞에 놓고 주거니 받거니를 하였습니다. 주모는 암행어사 이정이 마음에 들었는지 코맹맹이 소리를 냈지요. 그렇게 한참이 흘러갔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선비, 시방 자는 것이요? 주모가 술상을 부엌에 두고 오니 선비가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째 그 정도 술도 못 이기면서 기둥서방은 무슨 기둥서방이야. 쯧쯧. 좋다 말았네. 다음 날 날이 박자 암행어사 이정은 옷가짐을 바로 하고 박진사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진사는 고리대금을 하는 것으로 마을에서 악명이 자자했지요. 이리 오너라. 어찌 찾아오셨소? 지나는 나그네가 허기져 밥 한 끼 청한다. 박진사께 전하거라. 예끼 이보슈. 여기가 무슨 거렁뱅이들 밥 주는 곳이요? 저리 썩 꺼지슈. 아니 내 놈은 어찌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하는 것이냐. 아 그야 물어보나 아니겠소. 괜히 그 말 전했다가 나만 줘 터질 것이오. 이리 인심이 사나워서야. 고리대금으로 떼돈을 벌면서 어째 이리 인색하단 말이냐. 암행어사 이정은 박진사를 만나보진 않았어도 그가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가서 이리 전하거라.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찾아왔노라고. 아니 그럼 뭐 때문에 왔는지 말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오. 사또에 관한 일 때문에 왔다 이르거라. 머슴은 이정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행색으로 보아 양반 같으니 그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지요. 알겠소.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머슴은 안으로 달려가 박진사를 불렀습니다. 날이 한양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요. 한양에서 뭐 때문에 날 찾아왔다 하더냐? 그분 말씀으로는 사또에 관한 이야기라 했습니다요. 그 말에 박진사의 동공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아니, 사또에 관한 것이라니 또 무슨 말을 하더냐? 그 말씀 외에는 없었구먼요. 박진사는 사또와 뒷거래를 하고 있다 보니 사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도 무사하진 못했습니다. 그럼 일단 사랑채로 오라 하거라. 알겠습니다요. 날이. 머슴은 대문으로 달려가 박진사를 사랑채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 한양에서 무슨 일로 날 찾아온 것이오? 나는 도승지 어른을 모시고 있는 승정원 주서 조달수라 하오. 아니, 도승지라면 주상전하를 보필하는 자리가 아니오. 그렇소. 아니, 그런데 그렇게 높은 분께서 어찌 저를 찾아온 것이오? 내 우연히 도승지 어른께서 암행어사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소. 임금의 명을 받는 암행어사께서 이 고을의 사또를 조사한다 들었소이다. 아니, 조사라니요. 어찌 조사한다는 것이오? 사또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나라에서 정한 것 외에도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탄원서가 접수되었소. 하여 조만간 사또는 파직되고 참수형에 처할 것이오. 뿐만 아니라 당신도 참수를 면치 못할 것이오. 그 말에 박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오. 그 말을 어찌 믿을 수가 있어? 암행어사 이정은 품속에서 자신이 조사한 사또의 비리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잘 아는 마을 사람들 이름과 과도한 징수 목록이 낱낱이 기재되어 있었지요. 박진사는 갑자기 암행어사 이정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이보시오, 선비.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오? 그래서 내가 찾아온 게 아니겠소. 어차피 사또는 참수될 것이고 당신은 부패한 관리 때문에 그리 된 것이니 내가 구제를 해줄까 하오. 그 말에 박진사가 무릎 꿇고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살 길이 무엇이오? 하라는 대로 다 하리다. 정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목숨만은 건지고 싶소. 암요. 지 목숨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지요. 좋소. 그럼 살기를 말해주리다. 일단 사또의 신문이 들어가면 당신의 뒷배를 봐줬다는 증언이 나올 것이요. 그럼 그때 당신의 전 재산을 그 전에 자발적으로 모두 나라에 바쳤다면 말은 달라질 것이요. 그리고 사또의 부정함을 낱낱이 고하면 당신의 목숨은 살 수 있어. 그리하면 내가 도승지께 잘 말씀드려 주상전하의 선처를 받아낼 것이요. 아이고 고맙소 선비. 내 그리할 테니 열흘만 시간을 주시오. 그 안에 준비를 모두 마치겠소. 열흘은 너무 길소. 내 3일 줄 테니 그 안에 준비하여 주막으로 사람을 보내시오. 알겠소. 내 그리하리다. 조달수라는 승정원 주서가 나가자 박진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말 타고 한양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아는 인맥을 통해 알아보니 조달수라는 자는 승정원의 주서가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행어사가 지방으로 암행을 떠났다는 정보도 들었지요. 아니 이게 사실이 아닌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만. 어서 내 목숨이라도 살려야 할 게 아닌가. 박진사는 서둘러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 전 재산문서와 사또의 비리문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되는 마지막 밤 주막으로 조달수라는 주서를 찾아갔지요. 모두 준비를 마쳤소. 이것은 내가 가진 전 재산 문서요. 그리고 이것은 사또의 비리 증거요. 암행어사 이정은 사또의 비리 문서를 천천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조사한 것은 세 발의 피였지요. 자신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혐의와 증거가 넘쳐났습니다. 성의껏 준비했구려. 그럼 이제 돌아가 내가 말할 때까지 자중하고 있으시구려. 박진사가 돌아가자 암행어사 이정은 비밀 그림자
호위무사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내일은 사또를 잡으러 갈 테니 채비를 갖추거라. 알겠습니다, 나리. 다음 날 아침 일찍 암행어사 이정은 무관들을 이끌고 관하로 찾아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갑자기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며 무관들이 닥치자 관하는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내 이놈 사또, 너의 병폐가 끝이 없구나. 오늘부로 내 놈을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노라.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를 파직한단 말이오. 암행어사 이정은 사또의 비리 증좌를 쫙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을 본 사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암행어사, 어사, 내 가진 재산을 모두 드리겠소.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시오. 시끄럽다 이놈. 어찌 나라의 녹봉을 받는 자가 나라와 백성을 상대로 갈취와 도둑질을 한단 말이냐. 그 자리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라 준 자리이지 도둑질하라고 준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여봐라, 사또와 육방들을 모조리 한양으로 압송하라. 암행어사 이정은 부패한 관리들을 포박하여 무관들을 통해 한양으로 이송시켰습니다. 그리고 박진사에게는 먹고 살 만큼의 농사지을 땅만 주었지요. 박진사에게 가장 좋은 벌은 자신 때문에 고통받아온 농민들의 삶을 직접 살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박진사에게는 가장 큰 지옥이었지요. 그리고 부당하게 징수된 백성들에게는 쌀과 곡식으로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였지요. 아, 글쎄, 암행어사가 사또와 관리들을 잡아다가 죄다 물꼬를 냈다는 것이야. 아, 정말 이제야 우리도 발 뻗고 살 수 있게 되었어. 참말로 이런 세상이 다 오는구만. 이제 살았어.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를 암행어사가 지나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환호성이 자신이 암행어사를 하면서 유일하게 기뻐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집에 경사가 하나 더 있구만. 우리 집 아들 고질병을 의원들도 못 고쳤는데 그 무녀 말 듣고 병이 다 나았잖아. 아, 그려? 참말로 잘 되었네. 잘 되었어. 내 남편도 몸이 허약해 기운이 없었는데 그 무녀 말 듣고 산에 갔다 오더니 쌩쌩해졌어. 마을 사람들이 신비한 무녀 이야기를 자랑하듯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행어사 이정은 그 말을 듣고 사기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불쌍한 마을 사람들을 홀려 돈이나 뜯어내는 무당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에 온 김에 그것도 조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이보시오. 방금 말한 그 무녀가 그리도 신통한 것이요. 아, 그렇다니까요. 우리 마을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요. 그럼 그녀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어. 가령 대가로 돈을 많이 받는다던가. 이보시오. 그런 소리 마시오. 우리 마을에서는 신성시하는 분이요. 이정이 암행어사인 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이정을 쏘아보며 화를 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미신 따위를 저렇게도 신봉한단 말인가. 무슨 속임수로 마을 사람들을 홀리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군. 암행어사 이정은 무녀가 살고 있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 만에야 이정은 무녀가 살고 있는 산속 사당에 도착했지요. 안에 무녀 있어. 들어오시오. 암행어사 이정은 대돌의 신발을 벗어놓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다소곳이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그녀는 무녀라기보다 명문 가문의 양반집 교수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위엄이 넘치고 쉽사리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가진 젊은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눈은 맑고 깨끗했으며 커다란 눈 속으로 빨려들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이정은 그녀에게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두근두근 빨라지기 시작했지요. 이정에게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라는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에게서 그대가 신통하게 잘 맞춘다는 말을 들었소. 내가 무슨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 한번 맞춰보시오.
그대는 과거에 누군가를 구하다 화상을 입었군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상처보다 더 큰 짐을 지고 오셨어. 그 화상은 10살 때 불길 속 영예를 구하다 생겼소. 내 손등에 상처를 본 것이요. 어젯밤 신령님을 통해 당신이 오늘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먼저 어깨의 표식을 제게 보여주시지요. 아니, 갑자기 내 어깨는 왜 보려는 것이요? 당신, 어깨에 표식이 있지 않소? 뭐 작은 표식이 있긴 하나 대수롭지 않소. 그 표식을 제게 보여주시오. 무녀의 말에 이정은 어쩔 수 없이 상의를 풀어 어깨를 보여주었습니다. 무녀는 천천히 다가와 이정의 어깨를 살펴보았지요. 이정의 어깨를 살펴본 무녀의 두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이 표식은 선왕의 혈통만이 가질 수 있는 용의 인장이옵니다. 당신은 선왕의 적자이시며 조선왕의 정당한 계승자이십니다. 그 말에 이정은 깜짝 놀라 무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내가 선왕의 적통자라니. 당신을 길러준 사람은 유모요. 유모는 영모를 피해 당신을 데리고 피신한 것이요. 헌데 그 유모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진실을 묻은 채 죽음을 맞이했소. 암행어사 이정은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해졌습니다. 무녀가 말하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 했지요. 헌데 자신이 선왕의 적통자로 왕위 계승자라니 이 또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당 안의 촛불이 갑자기 일제히 불이 밝혀졌지요. 누가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촛대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정은 그런 모습을 보며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을 느꼈지요. 그대의 말을 확신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거짓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소. 그럼 나는 앞으로 어찌하면 되겠소? 앞으로 당신의 운명은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요. 마을 사람들에게 신통하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이정은 자신의 몰랐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요. 그녀의 그 말이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암행어사 이정은 무녀의 집을 나와 주막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무척 복잡했지요. 어머니라 알았던 분이 유모였다니 그 또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조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마을의 부조리를 뿌리 뽑은 이정은 다시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지요. 그는 궁궐에 있는 내서고에 들어가 자신이 태어난 기록을 샅샅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자신의 출생 기록을 쉽사리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깊은 밤 이정이 다시 내서고로 가고 있었는데 임금이 변복하고 출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금이 선비 복장으로 환복을 하고 자정 넘어 호위무사 한 명만 거느린 채 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지요. 깊은 밤 출타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암행어사 이정은 변복한 임금의 뒤를 밟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두운 골목을 지나 어느 커다란 기와집으로 들어갔지요. 이정은 뒤쪽 담장을 넘어 불이 밝혀진 사랑채 뒷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죽이며 창문 틈으로 내부를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그곳은 조정을 장악한 권신 강학신의 비밀 기와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책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서재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이석, 그대는 내가 만든 왕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 선왕의 진짜 혈통들은 모두 제거했으니 이제 안심해도 좋다. 하지만 대감, 혹시 놓친 왕족이 있다면 어찌하옵니까? 그 말에 강학신은 차갑게 웃으며 서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 첩자들이 10년에 걸쳐 조사한 명단이다. 선왕의 모든 자손을 하나씩 제거했고 마지막 남은 자도 곧 처리할 것이니 염려 말라. 그런데 마지막 남은 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 자는 아기 때 유모가 데리고 사라졌는데 성인이 된 지금도 자신의 혈통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녀 설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의 왕이 강학신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 왕족도 아닌 강학신이 가짜로 만든 임금에 불과했지요. 강학신이 펼쳐 보인 두루마리에는 왕족들의 이름과 함께 모두 제거되었다고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자신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강학신이 또 다른 문서를 꺼내며 말했지요. 이것은 선왕이 남긴 유언서다. 진짜 계승자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이것이 내 손에 있는 한 잔에는 안전할 것이야. 저들은 선왕의 적통자가 현재의 암행어사 이정인 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명을 본명처럼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정은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선왕을 죽게 하고 왕족의 씨를 말린 것은 모두 강학신의 짓이었지요. 내 아버지의 원수를 꼭 갚고 말 것이야. 내 반드시 내 놈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말겠어. 그는 곧바로 말 타고 무녀 설심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무녀가 있는 설심의 사당에 도착했지요. 그대의 말이 맞았더이다. 나는 선왕의 적통자였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강학신이 모든 왕족을 제거했더이다. 나도 그 명단에 있었소. 무녀 설심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영원히 자신의 손에 쥐려는 자이지요. 그럼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지금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강학신이 적통 왕세자들을 죽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법을 자행했을 것이어요. 그러니 때가 오기 전에 그를 칠 수 있는 만만의 준비를 해놓아야지요. 알겠소. 네, 그럼 지금부터 그자의 비리를 찾아내겠소. 이정은 왠지 어느 순간부터 무녀 설심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날 때면 가슴이 설레었지요. 가슴이 답답하구려 나와 같이 바람 좀 쐬지 않겠소? 그러시지요. 두 사람은 사당을 나와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앞으로 상대해야 할 사람은 거대한 세력을 가진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지요. 한낱 지방 관리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정은 거대한 일을 앞에 두고 가슴에 무거웠지요. 그런데 당신은 어쩌다 무녀가 되었소? 그 말에 무녀 설심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옛날을 회상하는 듯 했지요. 저의 어머님은 무녀였습니다. 헌데 어느 날 당신의 유모가 어머니를 찾아왔었지요. 유모는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당신을 지킬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나의 유모와 당신의 어머니는 이미 연이 있었구려. 어머님은 유모에게 당신을 지킬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어머님은 당신이 왕의 적통자임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은 위험을 감지하고 저를 데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강학신의 수하들이 우리를 뒤쫓기 시작했었지요. 아니, 그렇단 말이오. 나 때문에 그대 모녀가 고생이 많았구려. 설심은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어머님은 강학신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만 이곳 사당에 남겨둔 채 어머님께서는 스스로 목을 매셨습니다. 당신과 유모의 행방을 아는 이는 제 어머님뿐이었으니까요. 그 길만이 당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셨지요. 설심의 말에 이정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설심의 어머니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었지요. 이정은 가슴이 답답해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무녀 설심아, 그녀 어머님께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웠지요. 힘내셔야 합니다. 당신은 분명 이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설심이 이정을 격려하고 있었지요. 이정은 가슴이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설심을 벌어 안았지요. 그 가슴 아픈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셨어? 나 때문에 어머님을 잃은 고통이 그 얼마나 크셔겠어. 내 100번을 사죄해도 그 빚을 갚지 못할 것이요. 마안하고 미안합니다.
암행어사 이정은 그녀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 된 것이니 그 아픔은 배가 되었지요. 내 평생을 바쳐 이 은혜를 당신께 갚겠소. 당신의 아픈 기억을 내 사랑으로 감싸드리리다. 언젠가 당신이 날 찾아올 것이라 신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의 뒤를 이어 당신을 지켜내는 것이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한 나의 역할입니다. 고맙소 설심. 내 반드시 당신만큼은 어머님처럼 잘못되게 놔두진 않을 것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원수에게 꼭 복수하리라 다짐했지요. 다시 사당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침착하게 차를 마시며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금월 보름달이 뜨는 밤, 신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날 강학신의 집에 숨어들어가 선왕의 유언서와 그가 사주해 왕족을 죽인 문서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짜 왕 출생을 밝혀내면 구장군께서 당신을 도와적들을 일망타진할 것입니다. 알겠소. 내 시키는 대로 하리다. 반드시 선왕의 유언장과 사주문서를 찾아오겠소. 다음 날 이정은 호위무사 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이틀 후 보름달이 뜨면 강학신의 집에 침투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먼저 그 집의 동태를 미리 살피거라. 알겠습니다. 어사. 이정의 호위무사는 강학신의 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보름날 밤이 되었지요. 그들은 강학신의 집 담장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그래, 살펴는 보았느냐? 네, 살펴보았습니다. 곧 보초병들의 교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뒷문 담장을 넘어 사랑채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잠시 후 보초병들의 교대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강학신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에 있는 서재로 들어갔지요. 헌데 신령님의 도움이 있었는지 깨어나 있는 사람 없이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는 저쪽을 찾아보거라. 나는 이쪽부터 찾아보겠다.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선왕의 유언장과 사주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찾다 보니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서재의 책장을 비추었지요. 그 순간 신령님이 도울 것이란 설심의 말이 생각난 이정은 달빛이 비추는 책장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책장을 밀치게 되었는데 책장이 문처럼 열리는 것이었지요. 철수야, 이곳이 비밀 공간이 틀림없다. 이곳을 찾아보자. 두 사람은 책장 뒤 비밀 공간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문서함들이 있었는데 모두 불법을 저지른 문서들과 비리 문서들로 가득했지요. 그리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문서함에서는 선왕의 유언장과 왕족을 살해한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짜 왕에 대한 신분과 출생 기록도 있었지요. 철수야, 이제 되었다. 이제 이 문서들이 사라진 것을 알면 안 되니 이곳을 태워 흔적을 없애버리자꾸나. 알겠습니다. 어사, 먼저 이곳을 빠져나가시지요. 제가 불태우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암행어사 이정은 모든 문서를 보자기에 싸서 들여맸습니다. 그리고 먼저 강학신의 집을 빠져나왔지요. 그러자 호위무사 철수가 서재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서재는 삽시간에 불길이 활활 타올랐지요. 서재에 불이 타오르는 것을 확인한 철수는 귀신 같은 솜씨로 강학신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설심의 사당에 모였지요. 서재가 모두 불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들은 문서가 없어진 것을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 수고했다. 이제 구장군을 만나면 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구장군은 유모의 숨겨진 아들이옵니다. 유모가 죽기 전 구장군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반드시 이정 왕자님을 도와 무너진 왕권을 다시 세우고 조정을 바로잡으라 하셨지요. 하여 구장군께서는 이정 왕자님이 나타나실 때를 대비해 많은 병력을 준비하셨습니다. 오, 그렇소?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구려. 이 모든 것은 유모와 제 어머니께서 계획을 세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랬구려. 내 이 은혜를 어찌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제가 연통을 띄었으니
내일 밤 자정 구장군께서 직접 이곳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럼 이정 왕자님께서는 어깨의 표식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알겠소. 내 그리하리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밤 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구장군이 사당을 찾아왔지요. 어서 오시오. 구장군. 왕자마마를 뵙사옵니다. 자, 그럼 내 어깨의 표식을 보여드리겠소. 이정은 웃옷을 벗고 어깨에 표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왕자님의 표식이 틀림없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제게 그림을 그려주셨었지요. 이제 증빙 증거도 확보했고 모두 모였으니 내달 금은밤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날은 신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요. 구장군께서는 군을 이끌고 강학신과 그의 일당을 잡아들이고 왕궁을 장악하시면 됩니다. 알겠소. 내 이미 성문과 국문을 지키는 병사들을 내 사람들로 심어놨소. 이거 참 내가 할 게 없구려. 벌써 이런 준비를 모두 마쳐놨다니. 왕자님께서는 궁이 장악되면 조정대신들 속에서 옥석을 가리셔야 합니다. 조정대신들 중 상당수는 강학신의 사람들이랍니다. 알겠소. 내달 금음이 되기 전에 대신들에 대한 뒷조사를 모두 마쳐놓겠소. 그렇게 산속설심의 사당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은 조정대신들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고 구장군은 비밀리에 키워온 병사들을 한양 성안으로 들여보내기 시작했지요. 이미 성문에 지키는 병사들도 모두 구장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장한 병력이 성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었지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철저히 마치고 드디어 금음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장군의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권력자 강학신과 그의 일당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장군은 남을 병력을 이끌고 궁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임금을 지키는 내금위장이 수십 명의 금군을 이끌고 구장군 앞을 막아섰습니다. 돌아가시오, 구장군. 어찌 무력으로 궁을 들어온 것이요? 내금위장, 지금 당신이 지키고 있는 임금은 가짜요. 그는 강학신이 세운 허수아비 노비 임금일 뿐이요.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이분이요. 그때 구장군 뒤에서 이정이 말 타고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대는 암행어사가 아니요. 그대가 선왕의 적통자라는 무슨 근거가 있소? 여봐라, 철수야. 내금위장에게 선왕의 유언서와 그가 왕족을 죽이라 사조한 문서를 보여주거라. 알겠습니다. 왕자님. 내금위장은 호위무사 철수로부터 모든 증거를 보았습니다. 선왕의 유언서에는 적통자에겐 어깨에 표식이 있다 했습니다. 제게 보여주실 수 있겠는지요? 알겠소. 내 보여드리리다. 이정은 말에서 내려 내금위장에게 어깨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왕의 유언서에 있는 대로 어깨에 표식이 있군요. 허나 지금 임금의 어깨도 확인해 봐야겠소. 모두들 이곳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알겠소. 기다리고 있겠소. 내금위장은 곧바로 임금이 있는 대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 역도들은 모두 물리쳤느냐? 전하제게 전하의 어깨를 보여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내 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내금위장은 임금이 순순히 말을 듣지 않자 그의 목에 검을 들이댔습니다. 지금 당장 어깨를 제게 보여주지 않으면 목을 칠 것입니다. 내금위장의 서슬퍼런 검 앞에 잔뜩 겁먹은 임금은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양쪽 어깨를 보여주었습니다. 임금의 어깨를 유심히 살펴본 내금위장이 말했지요. 여봐라. 이자는 가짜다. 이자를 포박하라. 내금위장은 선왕을 모셨던 충직한 금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왕의 필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지요. 선왕의 유언서와 다른 가짜 임금을 그는 가차없이 포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정 앞에 무릎 꿇고 충성 맹세를 하였지요. 전하, 이 목숨 바쳐 전하를 지키겠습니다. 그리하여 궁궐과 조정을 순탄하게 장악할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강학신과 그의 일당은 모두 자표와 고신이 시작되었습니다.
궁궐 대전앞 마당에서는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모든 증좌가 완벽하게 준비된 마당에 강학 씨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모두 토설을 하고 말았지요. 강학 씨는 교수형에 처해지고 그를 따르던 추종 세력들은 모두 삭탈관직되어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이정은 임금이 되었고 설심를 중전으로 맞이했지요. 중전. 이 모든 게 중전 덕분이요. 과찬이십니다. 주상께서 훌륭하게 잘해주셔서 잘된 것이지요. 그날 밤 임금이 된 이정은 중전의 침소에서 처음으로 그녀와 함께 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불이 펄럭거렸지요. 오, 아직도 내 것이 멀쩡하오. 이제 오늘은 좀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볼 정사도 많을 것이온데. 아니 그럼 이것을 이리 둔단 말이오. 도저히 안 되겠소. 한 번 더 이불 속으로 들어갑시다. 임금 이정은 설심을 이끌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식을 줄을 몰랐지요. 그렇게 이정과 설심은 평생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